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요? 스스로 공부도 있어요. 그냥 배워요. 포기하면 안 돼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영국의 키어 스타머 수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럽의 하버드라 불리우는 스위스 베른 대학 교수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우리가 3000년간 써온 알파벳은 틀렸습니다. 즉시 한글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충격적인 발언에 영국의 옥스퍼드,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교,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 각국 최고 명문대들이 일제히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반박하려던 유럽 최고 석학들이 하나둘씩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글 연구에 빠져들었습니다. 맙소사, 이런 문자 체계가 존재했다니. 지금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글 쇼크, 그 충격적인 현장을 공개합니다. 저는 토비아스 리티입니다. 베른 대학교 문자학과 명예교수죠. 40년간 문자 체계를 연구해왔고 저서만 15권을 출간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라틴 문자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거대한 도표가 걸려있고 유네스코 자문위원 위촉장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책장에는 세계 각국에서 번역된 제 저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죠. 제가 평생 주장해온 이론은 단순하면서도 확고합니다. 영어 알파벳 26자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문자 체계라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단 26개의 기호로 인류의 모든 지식을 기록할 수 있다니 이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어디 있겠습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도 아인슈타인의 이론도 모두 이 26개 글자로 쓰여졌습니다. 오늘도 저는 대학원 세미나에서 열정적으로 강의했습니다. 강의실에는 유럽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가득했죠. 알파벳이 세계를 정복한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단순함과 효율성 때문입니다. 페니키아에서 시작해 그리스를 거쳐 로마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진 알파벳은 문명의 전파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컴퓨터가 알파벳 기반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똑똑한 학생이었죠. 교수님, 그럼 스위스의 언어 문제도 알파벳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 스위스의 고질적인 문제. 우리나라는 독일어가 65%, 프랑스어가 23%, 이탈리아어가 8%, 로만슈어가 5%를 차지합니다. 4개 공용어 때문에 연간 통역비만 60억 프랑이 낭비되고 있죠. 연방의회 회의 때마다 통역사가 12명씩 필요하고 모든 공문서를 4개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사내 문서를 여러 언어로 만들어야 하죠.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모두가 영어로 통일하면 됩니다. 영어도 똑같은 알파벳을 쓰니까요. 이미 국제표준어가 된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통역비 60억 프랑을 절약할 수 있고 그 돈으로 교육이나 복지에 투자할 수 있죠. 한 프랑스어권 학생이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럼 우리의 언어적 정체성은 어떻게 되나요? 언어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용적인 면을 무시할 수는 없죠. 알파벳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으니 전환도 쉬울 겁니다.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쌓인 4개 언어 신문을 펼쳤습니다. 독일어 노이에 추려 차이퉁, 프랑스어 르탕, 이탈리아어 코리에레 델 티치노, 그리고 로만슈어 라 쿼티디아나. 모두 같은 알파벳을 사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언어로 쓰여 있죠.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도 전혀 다른 언어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파벳의 우수성이 이렇게 명백한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동양의 복잡한 문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류 문명의 정수가 바로 이 26개 글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자는 수만 개를 외워야 하고 일본의 문자는 3가지나 섞어 써야 합니다. 아랍 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야 하죠. 그에 비하면 알파벳은 얼마나 간단하고 효율적입니까? 창밖으로 베른의 구시가지가 보였습니다. 중세부터 이어져 온 이 도시도 알파벳과 함께 발전해왔죠. 시계탑에 새겨진 라틴어 문구, 대성당의 비문들 모두 알파벳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알파벳보다 우수한 문자는 없다고 말입니다. 주말 가족 모임은 늘 즐거운 시간입니다. 특히 손녀 소피아를 만나는 날은 더욱 그렇죠. 14살이 된 소피아는 요즘 한창 사춘기입니다. 오늘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네요. 저희 아들 부부는 취리히에서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고 소피아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소피아, 뭘 그렇게 열심히 보니? 제가 물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스위스 전통 치즈 퐁듀를 먹으면서도 소피아는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BTS 다이너마이트요. 소피아가 환하게 웃으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가수들이 영어로 노래하는 뮤직비디오였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역동적인 춤이 인상적이었죠. 호, 영어로 노래하는구나. 역시 알파벳의 힘이야.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저는 흡족해하며 말했습니다. 봐라. 한국 가수들도 세계 시장을 위해서는 영어를 써야 하잖니? 이게 바로 알파벳의 위력이야. 그런데 소피아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한글 배우고 있어요. 벌써 3주째예요. 한글? 그게 뭐니? 저는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40년간 문자를 연구했지만 한글이라는 단어는 연구 논문에서 스쳐 지나가듯 본 기억만 있을 뿐이었죠. 한국 글자요. BTS 멤버들이 쓰는 글자예요. 정말 신기해요. 친구 엠마랑 같이 배우고 있어요. 소피아가 신나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동양의 그림 문자를 왜 배우니? 시간 낭비야. 알파벳만 알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데 너희 학교에서는 이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가르치잖니? 거기다 쓸모없는 문자까지 배울 필요가 있겠니? 소피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한글이 알파벳보다 더 논리적이에요. 친구 엠마가 그러는데 발음하는 모양을 그대로 글자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배우기가 정말 쉬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양의 문자가 어떻게 3000년 역사를 가진 알파벳보다 우수할 수 있겠니? 그건 그저 K-팝 팬들의 과장일 뿐이야. 유행은 지나가지만 알파벳은 영원하단다. 아들 부부가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전환시켰습니다. 아버지,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한류 열풍이잖아요. 소피아 학교에서도 한국 문화 동아리가 생겼다던데요. 한류고 뭐고 문자의 우열은 명백해. 그래서 세계가 알파벳을 쓰는 거야. 저는 못마땅해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스위스산 화이트 와인의 깔끔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저녁 식사 내내 소피아는 계속 한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글은 24개 글자밖에 없대요. 알파벳보다 적어요. 그런데도 모든 소리를 쓸 수 있대요. 그리고 모음이랑 자음이 확실히 구분돼요. 그럴 리가 없어. 복잡한 동양 언어를 어떻게 24개로 표현하겠니? 중국어는 성조가 4개나 있고 일본어는 음절이 복잡한데. 저는 반박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벌써 제 이름도 쓸 수 있어요. 소피아가 한글로는 소피아가 냅킨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라미와 선들이 조합된 이상한 기호들이었죠. 저는 손을 저어 말렸습니다. 됐다. 됐어. 할아버지는 그런 것에 관심 없단다. 차라리 그 시간에 라틴어나 고대 그리스어를 배우는 게 더 유익할 거야. 할아버지는 너무 고리타분해요. 소피아가 볼을 부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요? 인터넷 시대라 그런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너무 쉽게 믿는 것 같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알파벳과 아시아의 한 문자를 비교한다니, 알파벳보다 우수한 문자가 있다니, 40년간 문자를 연구한 제가 들어도 황당한 주장입니다. 내일 대학에 가면 동료들에게 이 에피소드를 들려줘야겠습니다. 다들 한바탕 웃겠죠. 특히 비교 언어학과의 슈미트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왜일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소피아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발음하는 모양을 글자로 만들었다고?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알파벳도 원래는 그림 문자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소리와 모양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데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일 시간이 나면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점이 될 줄은. 월요일 오후, 저는 베른 구시가진 마르크트가세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중세의 아케이드를 따라 걷는 것은 제 오랜 취미입니다. 6km에 이르는 아케이드는 유럽에서 가장 긴 지붕 덮인 쇼핑가로. 비가 와도 우산 없이 걸을 수 있죠. 오래된 분수들과 곰 조각상들이 거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시계탑을 지나 대성당 쪽으로 걷다가 시민대학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한산한 시민대학 입구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던 겁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글 속성 과정 2시간이면 충분. 누구나 쉽게 배우는 과학적 문자. 터무니없는 과장 광고라고 생각했습니다. 2시간 만에 문자를 배운다니, 그것도 복잡한 동양 문자를 말이죠. 알파벳도 제대로 익히려면 몇 달은 걸리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알파벳을 배우는 데만 해도 1년은 좋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을 보니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대충 세어보니 2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평일 오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양복을 입은 회사원들, 의사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 심지어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특별한 일정도 없었고 명예교수인 저는 시민대학 강의를 참관할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강의실을 찾았습니다.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수강생들의 구성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10대 학생부터 80대 노인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노트북을 펼쳐놓은 젊은이들이, 뒷줄에는 돋보기를 쓴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젊은 남자가 교단에 올라섰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스위스인이었죠. 저는 마르틴 슈나이더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3년간 유학하고 돌아왔죠. 오늘 여러분께 한글의 놀라운 세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스위스인이 한국에서 공부했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자, 모두 저를 따라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이름의 첫 글자가 될 겁니다. 마르틴이 칠판에 간단한 도형을 그렸습니다. 고 모양이었죠. 이게 바로 기역입니다. 혀 뒤쪽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실제로 고 소리를 낼 때 여러분의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보세요. 수강생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 고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맞습니다. 혀 뒤쪽이 목구멍을 막죠? 그 모양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마르틴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노을 봅시다. 이건 혀 끝이 위심몸에 닿는 모양이에요. 해보세요. 놀랍게도 정말 그랬습니다. 글자 모양이 발음할 때의 혀 모양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의 입 모양을 상상하며 따라해봤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30분이 지났습니다. 벌써 자음 5개를 배우셨네요. 이제 여러분 이름을 써볼까요? 앞줄에 앉은 8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르타인데요. 어떻게 써요? 마르틴이 칠판에 한글로 적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따라 쓰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정말 쉬워요. 제가 30분 만에 제 이름을 새로운 문자로 쓰다니. 80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80세 할머니가 30분 만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아랍 문자를 배울 때는 한 달이 걸렸는데 말입니다. 히브리 문자는 더 오래 걸렸고요. 강의는 계속되었습니다. 마르틴이 모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모음은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합니다. 점은 하늘, 가로선은 땅, 세로선은 사람이죠. 이 세 가지만 조합하면 모든 모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와. 강의실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은행원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죠. 이건 마치 레고 블록 같네요. 조립하듯이 글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천재적이야. 그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정말로 한글은 조립식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너무나 체계적이었습니다. 고과 아를 합치면 가가 되고 노과 어를 합치면 너가 되는 식이었죠. 1시간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이 간단한 문장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한글은 쉽습니다. 같은 문장들을 한글로 읽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마르틴이 마지막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2시간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이기 때문이죠. 세종대왕이라는 천재가 15세기에 만든 이 문자는 현대 음성학의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내가 40년간 믿어온 것이 틀렸단 말인가? 알파벳이 최고가 아니라고? 복도에서 수강생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쉬운 문자가 있었다니. 내일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줘야겠어요. 저는 건물을 나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40년간 맑았던 확신의 하늘에 의심의 구름이 끼기 시작했으니까요. 강의실을 나온 후 저는 멍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연구실에 들러
진행 중인 논문을 검토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한글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원리로 80세 할머니가 30분 만에 글자를 쓸 수 있었을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글 알파벳, 코리안 알파벳 등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했죠.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기억이 혀 뒤쪽을 막는 모양이라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소리를 내며 입 모양을 관찰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혀 뒤쪽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 한글 고과 비슷했습니다. 노 소리를 낼 때는 혀 끝이 위심몸에 닿았고 그 모양이 정확히 노 글자와 일치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알파벳을 생각해보세요. A가 왜 A 모양인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B는 왜 B 모양일까요? 그저 역사적으로 그렇게 변해왔을 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A는 소의 머리를 뜻하는 그림이었고 B는 집을 뜻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죠.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발음할 때의 입 모양을 그대로 글자로 만들었다니 이런 발상이 가능하다니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글의 자음 체계는 단순히 모양만 본뜬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들은 기본 모양의 획을 더해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에서 크이 되는 것은 같은 위치에서 더 세게 발음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획을 하나 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덜에서 티 되는 것도 바에서 팜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천재적이야.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음성학 교과서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료를 찾았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1443년 조선의 제4대 왕이 직접 문자를 창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다니 이건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창제 이유였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을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니 이건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라틴어를 아는 성직자와 귀족만이 문자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일반 백성은 문맹이 당연했던 시대에 동양의 한 왕이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도 찾았습니다. 한글 창제의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 책이었죠. 거기에는 음양오행 사상과 함께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음성학적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음 책에는 더욱 철학적이었습니다. 접는 하늘양, 은은 땅, 이는 사람 중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서 모든 모음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이 더하기 점, 어는 점 더하기 이, 오는 더하기 점, 우는 점 더하기 이런 식이었죠.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글 자모를 적은 종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40년간 제가 최고라고 믿었던 알파벳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알파벳은 3000년에 걸쳐 여러 문명을 거치며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페니키아 문자에서 그리스 문자로, 그리스 문자에서 라틴 문자로 변화하면서 원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추상적인 기호만 남았죠. 반면 한글은 한 천재가 과학적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계한 문자였습니다. 마치 자연적으로 생긴 오솔길과 계획적으로 설계된 고속도로의 차이 같았습니다. 내가 틀렸나? 처음으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어, 철자를 생각해봤습니다. 도우, 스루, 터프, 소트, 소로우. 비슷해 보이지만 발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일까요? 역사적 변화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다르게 발음했는데 철자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봤습니다. 나이프의 K는 왜 발음하지 않을까요? 사이콜로지의 P는요? 아일랜드의 S는? 이런 불규칙성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쓰는 대로 읽힌다고 했습니다. 표음 문자의 이상을 시연한 것이었습니다. 고은 언제나 고 소리가 나고 아는 언제나 아 소리가 납니다. 예외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른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멀리 알프스 산맥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올린 신념의 탑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알파벳이 최고가 아니었어. 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어. 그날 이후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강의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됐고 동료들과의 대화도 상의 없이 흘려들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한글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찾아보았죠. 특히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15세기 조선의 왕이 어떻게 이런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 그는 단순히 문자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문학, 음악, 농업, 의학 등 다방면에 걸쳐 놀라운 업적을 남긴 르네상스적 인물이었죠.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기 위해 직접 음성학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신하들과 함께 사람의 발음 기관을 관찰하고 소리가 나는 원리를 분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설계했죠. 초성은 17자로 어금니 소리 고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고 혀소리 놓은 혀끝이 위신몸에 붙는 모양을 본뜬 것이며 입술 소리 무은 입의 모양을 본뜬 것이고 이소리 샤은 이의 모양을 본뜬 것이며 목소리 응은 목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 구절을 읽으며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 언어학에서 사용하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분류가 이미 15세기에 정립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서양보다 400년은 앞선 것이었습니다. 한글과 알파벳을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분석했죠. 첫째, 글자 수. 알파벳 26자, 한글 24자. 숫자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구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둘째, 체계성. 알파벳은 자음과 모음의 구별이 없습니다. A, E, I, O, U가 모음이지만 다른 글자들과 형태적으로 특별히 구별되지 않죠. 반면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을 본떴으니까요. 셋째, 확장성. 알파벳은 새로운 소리를 표현하려면 새로운 글자를 추가하거나 기존 글자를 조합해야 합니다. 독일어의 움라우트가 그 예죠. 하지만 한글은 기본 자모의 조합만으로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조합 방식. 알파벳은 선형적으로 나열합니다. CAT처럼 일렬로 늘어놓죠. 글자가 많아질수록 단어가 길어집니다. 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모아 써서 음절 단위로 만듭니다. 한이라는 한 글자 안에 흐, 아, 노이 조화롭게 들어가 있죠.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가독성 때문입니다. 알파벳은 글자 수가 늘어나면 단어가 길어집니다.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같은 단어를 보세요. 20자나 됩니다. 하지만 한글로는 국제화 세자면 충분합니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거죠. 다섯째, 학습 용이성. 이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알파벳은 각 글자와 소리의 대응을 하나하나 외워야 합니다. 게다가 영어의 경우 같은 글자가 다른 소리를 내는 경우가 너무 많죠. A만 해도 캣의 A, 케이크의 A, 파더의 A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한글은 원리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음이 발음기관 모양이라는 것,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모양이라는 것만 알면 쉽게 익힐 수 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표음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자질 문자였습니다. 소리의 특성 자체를 글자에 담은 것이었죠. 고과 크의 관계, 덜과 티의 관계, 바과 팜의 관계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는 비슷한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알파벳에서 B와 P의 관계를 글자 모양만으로 알 수 있나요? D와 T는요? G와 K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따로따로 외워야 할 뿐이죠. 언어학적으로는 B와 P가 같은 양순음이고 단지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일 뿐인데 알파벳은 이런 관계를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새벽 4시,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알파벳 3000년 진화의 산물, 우연과 역사의 축적물, 한글 천재의 일시 창조물, 과학과 철학의 결정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진화가 항상 설계를 이기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혁명적인 설계가 오랜 진화를 뛰어넘는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베른의 아침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어둠이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40년간 저를 가로막고 있던 편견의 장막이 걷히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진실을 발견한 기쁨이 더 컸습니다. 학자로서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나이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존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가르쳐온 것이 틀렸다면 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동료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숨길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흘 후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소피아가 서 있었습니다. 학교가 일찍 끝났다며 할아버지를 보러 왔다고 했죠.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소피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히 며칠간 제대로 못 자서 그런지 피곤이 얼굴에 드러났나 봅니다. 아니야, 괜찮단다. 그저 요즘 연구 때문에 잠을 못 잤을 뿐이야.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어오렴. 차라도 한잔 하자. 거실에 앉아 홍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피아는 학교 생활, 친구들, 최근에 본 영화 등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죠.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소녀의 밝은 에너지가 제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아, 맞다. 소피아가 갑자기 가방에서 하늘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제가 할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편지? 요즘 시대의 편지를? 저는 놀랐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손편지라니? 네, 그런데 소피아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한글로 썼어요. 저는 놀라서 소피아를 쳐다봤습니다. 한글로? 네. 제가 이제 한글을 꽤 잘 쓸 수 있거든요. 할아버지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쉬워요. 소피아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하얀 편지지에 또박또박한 한글 글씨가 보였습니다. 며칠 전 공부한 지식을 총동원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첫 단어를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손녀가 한글로 쓴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제가 읽고 있다니.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요. 할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최고의 할아버지예요. 비록 가끔 고집이 세시지만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피아다운 표현이었죠. 옆에서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글을 배우는 이유는 BTS 때문만은 아니에요. 한국 친구가 생겼거든요. 이름은 서연이에요. 서연이는 3년 전에 스위스에 왔는데 아직도 독일어가 서툴러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대화하지만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소피아가 서연이와 친구가 된 과정,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운 것들, 그리고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들이 순수한 언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그러는데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왕님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거래요.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요. 정말 멋진 왕님이에요. 스위스에도 그런 왕님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에서 저는 잠시 읽기를 멈췄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왕이 없었죠. 스위스는 언제나 여러 언어가 공존했지만 그것을 통합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다양성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하지만 그 대가로 매년 60억 프랑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글을 배우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글로 쓰면 서연이도, 저도, 심지어 서연이 할머니도 읽을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한글로 쓰니까 제 마음이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독일어로 쓰는 것보다 한글로 쓰는 게 더 진심이 담기는 것 같아요. 아마 한글이 특별해서 그런가 봐요. 할아버지도 한글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소피아 올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4살 손녀가 몇 주 만에 배운 한글로 이렇게 아름다운 편지를 쓸 수 있다니? 그리고 그 편지를 제가 읽을 수 있다니? 이것이 바로 문자의 힘이 아닐까요? 할아버지, 왜 우세요? 소피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소피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냐? 기뻐서 그런 거란다. 내 편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네가 옳았어.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야.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그래, 할아버지가 잘못 생각했어. 한글은 알파벳보다 더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문자란다. 저는 처음으로 입 밖에 내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도 한글을 배우실 거예요? 소피아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한글을 제대로 배워볼게. 그래서 너한테 한글로 답장을 쓰고 싶구나.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소피아가 환하게 웃으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한글 교재였죠. 혹시 몰라서 가져왔어요? 이거 정말 쉬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14살 손녀에게 한글을 배웠습니다. 역할이 완전히 바뀐 거죠. 평생 가르치기만 했던 제가 손녀에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컸죠. 할아버지, 이게 샤이예요. 이빨 모양이죠? 스으 소리 낼 때 공기가 이빨 사이로 나가잖아요. 소피아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놀라워.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획을 하나 더하면 지 돼요. 더 센 소리죠. 그 다음에 또 획을 더하면 축이고요. 체계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체계적이어서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같은 계열의 소리는 기본 모양에서 파생되는 구조. 이런 문자가 6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자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그릇이었죠. 그리고 한글은 그 일을 가장 쉽고 아름답게 해주는 문자였습니다. 소피아가 돌아간 후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소리 내어 읽으며 느꼈습니다. 이것이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세상이 아닐까 하고, 누구나 쉽게 배워서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세상, 신분과 나이, 국적에 상관없이 소통할 수 있는 세상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한글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미소 지으며 지켜보는 것 같았죠. 월요일 아침 대학 교수회의가 있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열리는 정례회의였죠. 벨은 대학교의 모든 학과장과 주요 교수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따라 회의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학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안건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언어 교양 과목 신설 건입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설마 한글 관련 내용일까요?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특히 한글 학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학장이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글 강좌 개설을 요청했습니다. 정식 청원서까지 제출한 상태고요. 역사학과의 밀러 교수가 물었습니다. K-팝 영향인가요? 일시적인 유행 아닐까요? 그것도 있지만 더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학장이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이 매우 과학적이고 배우기 쉽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시민대학의 한글 강좌는 매번 조기 마감된다고 합니다. 개설 3시간 만에 200명 정원이 다 찬다네요. 교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제가 최근 한글에 대해 연구했는데, 저는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매우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 천지인 사상을 담은 모음, 그리고 이들의 과학적 조합, 교양 과목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알파벳 우월주의자 토비아스 리티가 동양 문자를 옹호하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언어학과의 슈미트 교수가 물었습니다. 리티 교수, 당신이 한글을 지지한다고요? 평생 알파벳의 우수성을 주장해온 당신이?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학자는 새로운 증거 앞에서 기존 견해를 수정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한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우수한 문자 체계입니다. 휴식 시간에 한스가 다가왔습니다. 30년 지기 동료였죠. 토비아스, 자네 괜찮은가? 자네가 한글을 지지하다니 혹시 아픈 거 아닌가? 한스, 나는 정신이 매우 맑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네.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갇혀 있었는지 말이야. 하지만 알파벳도 훌륭한 문자야. 하지만 유일한 정답은 아니지. 한글은 알파벳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어. 과학적 설계와 민주적 이상을 동시에 실현했지. 한스가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나? 취리 연방공과대학도 한글 과목을 개설한다고 하더군. 그것도 필수 교양으로 말이야. ETH가? 저도 놀랐습니다. 스위스 최고의 이공계 대학이 한글을 필수 교양으로 지정한다니. 그래, 컴퓨터 공학과 교수들이 주장했다더군. 한글의 조합 원리가 프로그래밍 논리와 비슷하다면서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점심시간, 교수 휴게실의 TV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스위스 연방정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4개 공용어 체제의 비효율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연간 60억 프랑의 통역 번역 비용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 비효율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연방교육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통보조문자 도입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자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여러 옵션이 있지만 장관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휴게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글이라고? 동양 문자를 스위스가 채택한다고? 미쳤군. 장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글은 매우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문자입니다. 어떤 언어에도 적용 가능하고 무엇보다 배우기 쉽습니다. 시민대학에서 진행한 시범 교육 결과 참가자의 95%가 2시간 만에 기본적인 읽기 쓰기가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그라우빈덴 주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라우빈덴은 독일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 등 3개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으로 언어, 소통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만약 한글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전국적 확대도 검토할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 발견한 한글의 가치를 정부도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보조문자로 도입을 검토한다니. 그런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문화적 자살이야. 유럽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맞아. 왜 하필 동양 문자야? 차라리 에스페란토가 낫지 않나?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버리고 생각해보세요. 한글은 동양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특정 민족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며칠 후 학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티 교수, 정부에서 한글 시범사업 자문위원을 찾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최근 한글을 연구하셨다고 들었는데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의 반발이 있을 텐데 진실을 위해서라면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제가 학자의 길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알파벳의 우수성을 증명하려던 제가 한글의 전도사가 되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피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소피아야, 할아버지가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단다. 한글을 스위스에 보급하는 일이야. 와, 정말요?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게 너 덕분이야. 네가 한글을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할아버지는 여전히 우물안개구리였을 거야. 할아버지, 그럼 이제 스위스 사람들이 모두 한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언어는 달라도 한글로 소통하는 스위스.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프스의 봉우리들이 석양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 산들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스위스도 이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글이 있었죠. 그라우빈덴 주의 주도쿠어에 도착했습니다.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죠. 좁은 골목길과 중세 건축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실험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본부가 마련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언어학자, 교육학자, 심리학자, 신경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온 참관인들도 있었죠. 프로젝트 총책임자인 마이어 박사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4개 언어권에서 각각 25명씩 총 100명의 자원자를 모집했습니다. 독일어권 25명, 이탈리아어권 25명, 로만슈어권 25명, 그리고 혼합 사용 지역 25명입니다. 스크린에 참가자들의 프로필이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18세부터 85세까지, 직업도 학생, 회사원, 주부, 은퇴자 등 다양했습니다.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영어를, 다른 그룹은 한글을 배우게 할 겁니다. 마이어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목표는 4주 안에 서로 다른 언어권 사람들이 하나의 보조문자로 소통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교육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하필 한글입니까? 중국어나 아랍어는 검토하지 않았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자질문자입니다. 소리의 특성을 글자에 담았죠. 중국어는 표의문자라 수천 개를 외워야 하고 아랍어는 모음 표기가 불완전합니다.
게다가 한글은 모든 언어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의 umlaut, 프랑스어의 비음, 이탈리아어의 떨림 소리까지 모두 표기 가능하죠. 그래도 서양인이 동양 문자를 배우는 건 프랑스에서 온 참관인이 회의적으로 말했습니다. 편견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자에는 동서양이 없습니다. 오직 효율성과 과학성만 있을 뿐이죠.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은 양 그룹 모두에게 기본 문자를 가르쳤습니다. 영어 그룹은 알파벳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영어의 불규칙한 철자법을 익히는 데 고전했습니다. 왜 나이트에서 K와 GH는 발음하지 않나요? 이탈리아어권 참가자가 불평했습니다. 스로와 도우는 왜 발음이 다른가요? 독일어권 참가자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반면 한글 그룹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강사가 설명했습니다. 자, 고 소리를 내볼까요? 혀 뒤쪽이 목구멍을 막죠? 그 모양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오, 정말 그렇네요. 참가자들이 감탄했습니다. 2시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글 그룹의 참가자들이 자기 이름과 간단한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70세 이탈리아 할머니 로사 씨가 리오샤라고 쓰며 기뻐했습니다. 70년 만에 새로운 문자로 제 이름을 썼어요. 믿을 수 없어요. 첫 주가 끝났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 그룹의 90%가 기본적인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 그룹은 30%만이 같은 수준에 도달했죠. I am from 스위저란드를 쓰려다 I am from 스위설란드라고 쓴 참가자가 많았습니다. 발음대로 썼다가 틀린 거죠. 반면 한글 그룹은 나는 스위스 사람입니다를 정확히 썼습니다. 쓰는 대로 읽히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한글 그룹 참가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권 출신임에도 한글로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독일어를 모르는 이탈리아어 사용자가 독일어 사용자와 한글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구텐 탁, 부온조르노. 각자의 언어를 한글로 적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몰라도 한글로 적힌 것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 주차에는 더욱 놀라운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글 그룹 참가자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겁니다. 22세 독일어권 대학생 루카스가 68세 로만슈어권 할아버지 지안에게 한글로 편지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안 할아버지. 저는 취리히에서 온 루카스입니다. 할아버지는 어디에 사세요? 로만슈어는 어떤 언어인가요? 한글로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지안 할아버지의 답장 루카스. 반가워요. 나는 엥가딘 계곡에 살아요. 로만슈어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써온 언어예요. 젊은이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평생 언어 장벽 때문에 고립되어 살았던 로만슈어 사용자들이 처음으로 다른 언어권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참가자 중 3명이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글을 배운 후 읽기 능력이 현저히 개선된 겁니다. 신경심리학자 브라운 박사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난독증 환자들의 뇌 활동을 측정했는데 한글을 읽을 때는 스트레스 지표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알파벳을 읽을 때보다 70%나 감소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글은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매우 규칙적입니다. 고은 언제나 고 소리가 나죠. 반면 영어의 지는 고에서와 짐에서 다르게 발음됩니다. 이런 불규칙성이 난독증 환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거예요. 45세의 마르코 씨가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저는 평생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해 고통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바보 취급을 받았고 직장에서도 승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글로는 읽을 수 있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3주차에는 실용성 테스트를 했습니다. 각 언어권의 공문서를 한글로 병기하는 실험이었죠. 놀랍게도 한글 병기 문서는 이해도가 85%나 향상되었습니다. 후어 시청 직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공문서를 3개의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번역 과정에서 의미가 왜곡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한글로 원문을 병기하니 오해가 사라졌습니다. 4주차, 최종 평가가 있었습니다. 과제는 서로 다른 언어권 참가자 4명이 한 팀을 이뤄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우리 마을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 영어 그룹은 여전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각자의 모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는 서로 이해하기 어려웠고 철자법 실수도 많았죠. 반면 한글 그룹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글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언어는 각자 다르지만 한글이라는 공통의 도구로 완벽하게 소통했죠. 가장 인상적인 팀은 독일어권 엔지니어, 이탈리아어권 요리사, 로만슈어권 농부,
그리고 혼합지역 교사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언어 공동체 부엌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한글 메뉴판을 만들 거예요. 요리사 안토니오가 설명했습니다. 각자의 전통 요리를 한글로 소개하면 언어가 달라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실험이 끝난 후 우리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영어보다 3배 빠른 습득이 가능하며 언어 장벽을 넘는 보조 문자로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난독증 개선 효과는 예상치 못한 보너스다. 그라우빈덴 주 전체로 확대 적용을 권고한다. 보고서가 발표되자 스위스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각 칸톤에서 한글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기업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취리히의 다국적 제약회사 CEO가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는 15개국에서 온 직원들이 일합니다. 사내 문서를 모든 언어로 번역하는 비용이 연간 500만 프랑이에요. 한글을 도입하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험 결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의 우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통과 평등의 문제였죠. 한글은 모든 사람에게 문자를 쓸 권리를 주는 민주적인 도구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한글로 썼죠. 오늘 우리는 역사를 썼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세상이 스위스에서 실현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세상.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는 세상. 한글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창밖으로 쿠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중세부터 이어져 온 이 고도시도 이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600년 된 문자가 5000년 된 도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으니까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일주일 후 유럽언어학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 근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유럽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에서 2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참석했죠.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차가운 시선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대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슈미트 교수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제 20년 지기 친구였지만 지금은 가장 격렬한 반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럽 문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슈미트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티 교수, 당신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2000년 넘게 이어온 유럽 문자 전통을 버리고 동양 문자를 받아들이자고요? 저는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슈미트 교수, 저는 알파벳을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한글을 보조 문자로 사용해 소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것뿐입니다. 스위스가 매년 60억 프랑을 통역비로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듀부아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보조 문자, 내일은 주 문자가 되겠죠. 이것은 문화적 자살행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탈리아의 로시 교수도 가세했습니다. 라틴 문자는 로마 제국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조상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학자들이 감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민감했던 거죠. 문화 제국주의의 피해자가 되고 싶습니까? 스페인의 곤잘레스 교수가 외쳤습니다. 한국이 K-팝과 K-드라마로 세계를 정복하더니 이제는 문자로도 정복하려 합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글은 특정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제 뜻을 표현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만든 문자입니다. 이것이 문화 제국주의입니까?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 마시오. 네덜란드의 반덴 베르 교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당신은 서구 문명의 배신자요. 돈 몇 푼에 영혼을 판 것이오? 그 말에 저는 분노했습니다. 돈 때문이라고요? 저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연구 때문에 기존 저서들의 판매가 중단되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진실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윌리엄스 교수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진실? 당신이 말하는 진실은 40년간 주장해온 것과 정반대 아닙니까? 던절자의 진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변했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입니까? 새로운 증거 앞에서 기존 견해를 수정하는 것이 학자의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은 한번 세운 이론을 평생 고수하십니까? 그것이 과학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말이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슈미트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래도 왜 하필 한글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국제음성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IPA는 언어학자들을 위한 도구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일반인이 배우기에는 너무 복잡하죠. 한글은 2시간이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라우빈덴 실험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2시간? 프랑스의 마르탱 교수가 비웃었습니다. 과장도 정도가 있어야죠. 직접 보시죠. 저는 준비해온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라우빈덴 실험 참가자들의 모습이었죠. 80세 할머니가 30분 만에 자기 이름을 쓰는 장면, 난독증 환자가 한글로 책을 읽는 장면, 서로 다른 언어권 사람들이 한글로 대화하는 장면. 영상이 끝나자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으니까요. 그때 벨기에의 대 브라위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으로 유명한 학자였죠. 저는 리티 교수의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직접 실험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희망자가 있다면 지금 바로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30명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학자들이었지만 몇몇 중견 학자들도 있었죠. 즉석에서 30분간 한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던 참가자들이 점점 놀라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발음기관 모양이네요.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가 있었다니. 내 이름을 벌써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강경파들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슈미트가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유럽언어학회는 한글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우리의 언어적 전통과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다. 표결 결과 150명이 반대, 50명이 찬성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반대였죠. 회의가 끝난 후 프리드리히가 다가왔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죠.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토비아스, 우리 우정도 여기까지인 것 같네. 그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우리를 배신했어. 서구 문명 전체를 배신한 거야. 프리드리히,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네. 그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브뤼셀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유럽연합본부 건물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평생 함께해온 동료들이 등을 돌렸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니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항해 전화였지만 그 중에는 격려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특히 소피아의 음성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할아버지, 뉴스 봤어요.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반대한다고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옳아요. 제 친구들도 모두 할아버지를 응원해요. 힘내세요. 또 다른 메시지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리티 교수님, 저는 브뤼셀 대학의 젊은 교수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감명받았습니다. 저희 젊은 학자들 50명이 모여 교수님을 지지하는 성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각국의 젊은 학자들이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리티 교수의 연구를 지지한다. 한글은 언어 장벽을 허무는 혁신적 도구다. 기성학계의 편견과 기득권이 진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스위스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갈릴레이도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종교 재판을 받았죠. 다윈도 진화론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인정받았습니다. 그래, 계속 가자.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이해할 거야. 창밖으로 알프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 산들도 사실은 계속 변하고 있죠. 빙하가 녹고 바위가 풍화되고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언어도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라우빈덴 실험 참가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100명 전원이 서명한 탄원서였죠. 한글 프로젝트를 계속해주세요. 우리는 처음으로 언어 장벽 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난독증이 개선된 마르코 씨의 편지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손자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도 글을 읽을 수 있구나라고 말하더군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앉아 답장을 썼습니다. 한글로 썼죠. 여러분의 지지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반대가 아무리 거세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글이 가져올 변화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릴 뿐 결국 승리합니다. 드디어 은퇴 강의 날이 왔습니다.
12월의 차가운 아침, 베른 대학교 대강당은 일찍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500석 규모의 강당이 가득 찼고 복도에도 사람들이 서 있었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료 교수들, 언론인들, 정부 관계자들, 심지어 반대파 학자들도 왔습니다. 모두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죠. 알파벳 우월주의자가 한글 전도사가 된 교수의 마지막 강의, 그것도 유럽 언어학회와 정면 충돌한 직후의 강의였으니까요. 강당 입구에서 학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리티 교수,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강의가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을 말해야죠.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객석을 살폈습니다. 앞줄에는 소피아와 제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격려의 미소를 보내주었죠. 그 옆에는 한글을 가르쳐준 마르틴이 있었고 그라우빈덴 실험 참가자 몇 명도 보였습니다. 반대편에는 저를 비판했던 동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비판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요. 드디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토비아스 리티입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40년간 이 자리에서 알파벳의 우수성을 설파해왔죠. 그리고 오늘 제 마지막 강의에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청중이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예상은 했겠지만 직접 듣는 것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40년간 알파벳이 최고의 문자라고 믿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정수라고 가르쳤죠. 하지만 한글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를요. 우물 안개구리였다는 것을요. 파워포인트 첫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나타났죠. 이분이 세종대왕입니다.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의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것도 백성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훈민정음 서문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것이 15세기의 생각입니다. 유럽이 아직 중세의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동양의 한 왕이 모든 백성이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혁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칠판으로 걸어가 한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 노, 무, 샤, 응. 이것이 한글의 기본 자음입니다. 고은 혀 뒤쪽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 노은 혀 끝이 위심몸에 닿는 모양, 무은 입술 모양, 샤은 이 모양, 응은 목구멍 모양입니다. 청중석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획을 더하면 된 소리가 됩니다. 고에서 크, 덜에서 티, 바에서 팜.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는 비슷한 모양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600년 전의 디자인입니다. 현대 언어학보다 앞선 분석이죠. 이번엔 모음을 설명했습니다. 모음은 더욱 철학적입니다. 점은 하늘, 가로선은 땅, 세로선은 사람. 이 세 요소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칠판에 큰 글자로 썼습니다. 진리. 이것은 한글로 진리입니다. 제가 평생 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믿음을 버려야 했습니다. 실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라우빈덴에서의 놀라운 성과들, 80세 할머니의 기쁨, 난독증 환자의 눈물, 언어 장벽을 넘은 소통의 순간들, 보셨습니까? 이것이 한글의 힘입니다. 2시간이면 배울 수 있고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쓰는 대로 익힙니다. 알파벳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반대파 교수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알파벳은 3000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알파벳은 3000년에 걸쳐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스루, 도우, 터프, 소트. 왜 이렇게 다르게 익힙니까? 나이트의 K는 왜 묵음입니까? 역사가 항상 진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워포인트로 비교표를 보여줬습니다. 알파벳과 한글의 학습 시간, 표현력, 규칙성, 가독성 등 모든 면에서 한글이 우수했습니다. 저는 학자입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학자의 사명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한글은 알파벳보다 더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문자입니다.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감정을 추스르며 말했습니다. 40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죠. 알파벳이 최고라고, 서구 문명이 우월하다고. 하지만 오늘, 저는 불확실성을 안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정직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스크린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스위스의 4개 언어로 평화를 쓴 것과 한글로 평화를 쓴 것이었죠. 이것이 제가 꿈꾸는 스위스의 미래입니다. 언어의 다양성은 유지하되 한글이라는 공통의 다리로 연결된 사회. 더 이상 통역비 60억 프랑을 낭비하지 않고 그 돈으로 교육과 복지에 투자하는 나라. 여러분, 문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고 마음을 전하는 다리입니다. 한글은 그 일을 가장 쉽고 아름답게 해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요. 마지막으로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한글을 처음 접한 것은 14살 손녀 덕분이었습니다. 손녀가 한글로 쓴 편지를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요. 소피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피아, 고맙다. 네가 할아버지의 눈을 열어줬구나. 끊임없이 의심하고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학자의 자세입니다. 저는 64살에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열린 마음으로 한글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소피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심지어 비판적이던 동료 몇몇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강단을 내려오는데 학생들이 둘러쌌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정말 2시간이면 가능한가요? 한 젊은 여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난독증이 있는데 한글을 배우면 정말 나아질까요? 저는 그 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그라우빈덴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한글은 당신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거예요. 동료 교수들도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반대파였던 몇몇도 있었죠. 리티, 솔직히 오늘 강의는 인상적이었네. 역사학과의 밀러 교수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네. 40년 신념을 공개적으로 수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물리학과의 바우어 교수도 다가왔습니다. 실은 나도 한글에 관심이 있었네. 물리학 공식을 한글로 표기하면 더 직관적일 것 같아서. 혹시 같이 연구해 볼 수 있을까? 가장 놀라운 건 프리드리히였습니다. 브뤼셀에서 절교를 선언했던 그가 다가왔죠. 토비아스. 그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네. 자네 강의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 적어도 한글을 직접 경험해보고 판단해야겠다고. 프리드리,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강의가 끝난 후 학장실에서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학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티 교수, 방금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의 은퇴 강의가 생중계되었는데 시청자가 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스위스 교육 방송 역사상 최고 기록이래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부학장이 덧붙였습니다. 연방정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답니다. 한글 도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대요. 교수님이 특별 고문으로 참여해 주시길 요청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은퇴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죠.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은 스위스의 미래를 위한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조촐한 은퇴 파티를 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소피아가 일어나 건배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은퇴를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할아버지는 이제 한글 대사가 되셨으니까요. 모두가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저는 소피아에게 작은 선물을 줬습니다. 한글로 쓴 편지였죠. 소피아에게, 너는 할아버지의 스승이자 영감이었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고맙다. 사랑한다. 할아버지가. 소피아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이제 한글을 완벽하게 쓰시네요. 아직 멀었지. 하지만 계속 배울 거야.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게 학자의 숙명이니까.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앞으로의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부 회의, 교사 연수, 시민 강좌,
국제학회 발표.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대 때처럼 열정이 넘쳤죠. 새로운 사명을 찾았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벨은 대성당의 첨탑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500년 넘은 고딕 건축물이죠. 하지만 이제 그 옆에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600년 된 문자가 스위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으니까요. 수첩을 꺼내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방정부 회의였죠. 안건은 전국 공립학교 한글 교육 의무화 방안. 미소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은퇴 한 달 후, 저는 소피아와 함께 취리 공항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었죠. 체크인 카운터에 짐을 맡기며 직원이 물었습니다. 여행 목적이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순례요. 한글의 고향으로 가는 순례입니다. 직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 교수님이 그 유명한 리티 교수님이시군요. 저도 교수님 강의 영상 봤어요. 덕분에 저도 한글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정말입니까? 어떠세요? 놀라워요. 제가 4개 국어를 하는데 한글로 적으면 모든 언어의 발음을 정확히 표기할 수 있더라고요. 비행기에 오르며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에 가면 뭐부터 하실 거예요? 세종대왕님께 인사드려야지. 그분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도 없었을 테니까.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읽을 수 있었죠. 할아버지, 저기 환영합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소피아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저기는 안내라고 쓰여 있구나.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죠. 높은 빌딩들, 산과 강,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 한국은 한글 덕분에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들었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맞아. 세종대왕의 꿈이 실현된 거지. 모든 백성이 읽고 쓸 수 있는 나라.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경복궁으로 가주세요라고 서툰 한국어로 말했더니 기사님이 놀라셨습니다. 외국분이신데 한국어를 하시네요. 조금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와, 발음이 정확하세요. 한글 배우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정말 쉬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니까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외국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뿌듯하네요. 저희는 너무 당연하게 써서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몰랐거든요. 다음 날,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 들어가니 웅장한 궁궐이 펼쳐졌죠. 그리고 마침내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습니다.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600년 전 이분이 만든 문자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더 나아가 스위스, 아니 유럽 전체가 바뀌고 있었죠. 할아버지, 왜 그래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이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구나. 내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니까. 저는 동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죠. 감사합니다. 대왕님, 당신이 만든 문자가 600년 후 스위스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난독증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어서는데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외국분이신데 세종대왕님께 절을 하시네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은 인류의 은인입니다. 한글은 세계의 보물입니다. 할아버지가 감격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외국분이 우리 한글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국립한글박물관도 방문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600년 전 문서가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큐레이터가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후 직접 용비어 천가를 지으셨고 불교 경전과 농사 서적을 한글로 번역하게 하셨어요. 백성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거죠. 단순히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급까지 신경 쓰셨군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은 빠르게 퍼질 수 있었어요. 양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박물관 출구에서 방명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한글로 썼죠. 한글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스위스도 한글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비아스 리티, 스위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도 방문했습니다. 김진수 교수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리티 교수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교수님의 은퇴 강의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서구 학자가 한글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다니. 오히려 제가 늦게 깨달은 겁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객관적 사실이니까요. 김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저희와 공동 연구를 하시겠습니까? 한글의 국제화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유럽에서의 한글 보급 방안을 연구하고 싶은데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스위스의 경험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죠. 회의실에서 여러 교수들과 토론했습니다. 한글을 유럽 전역에 보급하는 방안,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 개발, 다원어 사회에서의 한글 활용법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죠. 한글은 단순한 한국 문자가 아닙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봐야 합니다. 언어 장벽을 허무는 도구로서 말이죠.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이 끝나갈 무렵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접견하게 된 것입니다. 리티 교수님,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위상도 높아졌어요. 한글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인류를 위해 한글을 만드셨어요. 이제 그 뜻을 시현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글의 세계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스위스 사례를 다른 나라에도 확산시키고 싶은데 교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기꺼이 돕겠습니다. 마지막 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어떠셨어요? 놀라웠단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정신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 스위스도 정말 바뀔까요? 이미 바뀌고 있단다. 그라우빈덴에서는 5,000명이 한글을 배우고 있고 다른 주에서도 시범 사업을 준비 중이야. 취리 중앙역에는 한글 안내판이 설치되었고 연방정부 공문서에도 한글 병기를 검토하고 있지. 언젠가는 모든 스위스인이 한글로 소통하는 날이 올까요?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그게 바로 세종대왕의 꿈이고 이제는 우리의 꿈이기도 하니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멀어져 갔죠.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한글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한글로 썼죠. 한글, 인류의 미래를 여는 열쇠. 언어는 다르지만 문자로 하나 되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갈 내일이다. 옆에서 소피아도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들여다보니 한글 일기였습니다. 오늘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냈다. 세종대왕님이 만든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되었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글아, 고마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어갈 꿈, 그보다 더 큰 유산이 있을까요? 스위스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한글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싹트고 있는 곳이 되었으니까요. 내게 언어의 장벽이 한글로 연결되는 곳, 난독증 환자들이 희망을 찾는 곳, 소통과 이해의 다리가 놓이는 곳.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한글이 가져올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고. 스위스를 넘어 유럽 전체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창밖은 어두웠지만 미래는 밝았습니다. 한글이 밝혀주는 빛이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스위스 교수가 한글을 만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알파벳이 최고라고 믿었던 한 학자가 한글의 과학성과 민주성에 감동해 평생의 신념을 바꾼 이야기.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현재 스위스에서는 실제로 다언어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글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